안녕하세요. 탐독주의의 제이입니다. 네, 오늘은 작가 특집이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제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전작주의 특집이다. 거의는 제가 보니까 다 읽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한번 이 작가님 얘기를 특집으로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작품 또는 대표작을 언급할 거기 때문에 거의 전작주의로 제가 한번 이름을 칭해 봤습니다. 이 코너는 종종 돌아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신간 위주의 얘기라기보다는 특정 애정하는 작가, 그리고 최소한 두 작품 이상 쓰신 작가님이어야겠죠. 왜냐하면 전작주의라고 해야 되는데 한 작품 막 두 작품 썼으면 좀 모자르고, 오늘 다룰 작가님도 사실상 작품 수가 꽤 많이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외부에서 권위를 가져오는데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그 정도 권위면 네, 부커상 수상 작가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 시리즈를 이 작가님, 가조 이시구로 작가님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은근한 책방에서 흉세 편집자 랑님하고 저희가 대화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 대화에서도 살짝 나왔고 어느 분의 댓글 중에 가조 이시구로로 특집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독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편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 가조 이시구로 책이 흉세에도 없고, 그러니까 맞아요. 휴머니스트 출판사에도 없고 은행나무에도 없어요. 우리 지금 민음사 좋은 일. 우리가 근종대 영향력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민음사 독점 작가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때는 랑님으로 출연하셨고 오늘은 주로시님으로 등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주로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로시입니다. 휴머니스트에서 세계문학 흉세 만들고 있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녹음은 두 번째지만 맞아요. 또 탐독주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네. 좀 더 개인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어려워졌어. 그 주로시의 뜻. 주로시를 그쵸. 사실 맞아요. 여러 곳에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주로시라는, 사실 제가 어쨌든 시를 주로 읽는다 해서 주로시라는 거를 그냥 쓰고 있고, 이런 닉네임을 쓴 지는 뭐 꽤 오래됐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오. 그래서 어떤 그 SNS에서 나의 문학적 정체성을 드러낼 때는 늘 주로시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페이스북부터 해서 트위터, 뭐 인스타그램 하다가 요즘에도 트위터에서 주로시라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주로시. 그래서 주로 시를 읽으시고, 맞아요. 근데 트위터를 포함한 SNS 보시면 시만 읽으시진 않고 다양한 잡독 여러 권의 책들을 같이 읽고 계셔서 저는 책 약간 정보 같은 거 볼 때도 주로시님 계정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 녹음도 했지만 도서전 때 바로 옆 부스도 아니야. 사실 그냥 옆에 같이 달라붙어 있는 연합 부스였기 때문에. 그렇죠. 등 하나 맞대고 있는. 네. 그리고 제 앞에도 지금 티셔츠를, 그 당시 도서전 직원용 티셔츠, 하지만 그 판매를 오픈했었죠. 그 일반 독자들에게도. 네, 오픈했었어요. 네, 인본주의자라는 티셔츠가 앞에 있어서 약간의 두려움이 있지만 뭔가 너무 무서워. 이 티셔츠 직원 티로 이거 티셔츠 만들자고 제안하고 실제로 만들어졌을 때 20장 만들었는데 25명 넘는 직원이 저한테 입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20장을 만들었는데 직원용으로. 입으라고도 안 한 사람들한테도 나한테 입기 싫다고. 근데 그걸 너무 사랑하셔서 제 앞에 입고 계시고요. 약간 오기로. 네네. 나는 괜찮은데 왜 그러지? 약간. 근데 막 엄청 괜찮지 나는. 이게 너무 고딕으로 인본주의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꿋꿋하게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혹시 뭐 회사에서 바로 오신 거냐라고. 왜 물어봤냐면 회사 단체 티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니고 연차인데 그냥 입고 오신 거여서 저건 진짜 무섭다. 무서운 광기다. 그래서 저희 둘이 도서전도 바로 옆에서 이웃처럼 잘 보냈고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앞에서 언급했던 너무 큰 작가님으로 저희가 소개했는데 실제로 큰 작가님이 맞고요. 가조의식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좀 가볍지 않지만 가볍게 한번 해볼 텐데, 왜 어쩌다 가조의식으로를 좋아하거나 또는 사랑은 너무 어렵다, 좋아하게 됐는지 뭐 간단히 한번 얘기해 보면서 가볼까요?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 작가님을. 그쵸.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좋아해서 휴가까지 쓰면서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는지. 일단 저는 가즈오 이시구로를 원래 알고는 있었지만 가즈오 이시구로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노벨상을 받은 직후예요. 그래서 그 생각보다 늦었죠. 제 생각보다도 늦게 읽기 시작했어요. 노벨상을 받았을 때쯤에 제가 일단은 시를 주로 읽고, 그 당시에 또 뭐 그냥 거칠게 얘기해서 비주류 작가들을 많이 읽던 때라서 나 좀 사람들이랑 비슷한 책 읽고 싶은데라는 그런 욕심이 슬슬 차오를 때였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독서 모임은 안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을 내가 읽으면
뭐 자체적으로 독서 모임을 하는 느낌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쯤에 가즈오 이시구로 작가님이 노벨상을 받으셨고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은 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책을 다 당시 번역된 책들을 다 사서 매주 일요일마다 한 권씩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한 2달, 뭐 한 2~3달에 걸쳐서 그 작품을 다 읽었거든요. 그때 경험이 굉장히 강렬했고 그 경험 자체만으로도 좋은데 이 내용이 너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이제 내용인 거죠. 어쨌든 일단은 만난 건 이렇게 그렇게 만났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카운팅을 해보니까 17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래도 꽤 지나긴 했어요. 8년. 그렇죠. 8년 네, 그죠. 8년 전에 알기 시작한. 저는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살짝 그거보다는 앞섰어요. 한 1, 2년 정도 앞서서 읽긴 했는데 그냥 그때는 독서 모임 때 읽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추천한 책은 아니고 어떤 분이 돌아가면서 책을 추천하는 독서 모임이었는데 갑자기 남아있는 나날을 한번 하자고. 독서 모임에서 독서 모임에서 쉽지 한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분이 근데 셜록 홈즈 팬이었어요. 엄청난. 그래서 막 영어로 된 원서도 다 읽으실 정도의 광팬인데 자기가 그런 맥락에서 자기 취향은 아니어서 시작은 했는데 너무 재밌다. 그래가지고 읽기 시작했다가 처음에 좀 놀랬죠. 제가 그 당시 읽었던 작품들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맞아요. 우선 나이 든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 직업도 집사예요. 그러니까 집사라는 게 약간 밈처럼 사용될 정도로 저희 주변에 집사라는 게 교회 다니는 집사가 있는데 그리고 메이드 그게 사실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있어봤자 뭐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뭐 찾을 단어가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직업군에 대한 얘기도 처음 들어봤는데 그리고 뭔가 내가 뻔히 알고 있었던 기승전결이 확실해가지고 사랑이 쟁취된다든지 아니면 이별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야. 이미 이 사람은 삶의 큰 변곡점을 다 겪은 사람으로서 약간 회상하는 듯한 이야기여서 처음에 되게 이런 작품 처음인데라고 읽다가 다 읽고 나서 저도 이상하게 막상 다 읽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뭘까 이거는 라는 궁금증이 남았다가 이상하게 그 다음 작품도 읽고 하면서 팔로우업을 할 때 이거 되게 낯선데 내 취향인 게 있는 것 같아 라면서 저도 추적하면서 거의 전작 저는 다 읽은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카운팅을 해보니까 초기작 몇 개를 빼먹어가지고 저는 거의 전작을 읽었고 주로시님 얘기한 거 보니까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신 모임인 거죠. 그 일주일에 한번 그냥 혼자서 네네. 전작을 네네. 돌파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어쨌든 번역된 거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고아였을 때 그거 빼고는 이제 번역된 작품 기준으로는 다 읽긴 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 남아있는 나날은 또 주인공이 믿지 못할 주인공이잖아요. 자기 변명으로 약간 가득한. 그래서 그런 주인공의 자기 변명을 되게 유려한 자기 변명을 쭉 끌고 나가는 것 첫 음으로 읽기에는 별로일 텐데 어쨌든 잘 읽으셨네요. 그러게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는데 그 문체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독서 모임의 강제성이 있잖아요. 네. 어쨌든 이걸 다 읽고 오기로 우리 약속했고 그거에 대해서 2~3시간을 떠들 거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거에 밀리는 걸 싫어했어요. 나만 빼고 얘기하는 걸 싫어해서 다 읽어갔죠. 그래서 뭐 다른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하겠지만 저의 독서법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허세를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지적 허세랑 허영 떠는 걸 한번 따라하고 싶어서 가랭이가 벌려질 정도로 따라하다가 어쩌다가 다 읽어버려서 그 맛을 조금 알게 된 케이스랄까? 맞아. 스트레칭 하다가 이제 다리 찢기로 넘어가는. 갑자기 그 골반이 열린 거죠. 그래서 갑자기 스트레칭 가능해진. 네. 그걸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저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어쨌든 가즈오 이식으로 읽기 전에 나 비주류만 읽을 거야라고 했던 것도. 비주류. 근데 그게 슬프다. 왜냐면 그럼 그때 읽었던 작가님은 갑자기 나 비주류. 아니 사실 이게 그때 읽었던 작가가 이제 제발트 뭐 이런 작가인데 사실 뭐 비주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발트라고 했을 때 그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산책자 바로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나 제발트 읽는 약간 그런 느낌을 되게 갖고 싶었고 그렇게 열심히 했고 하다 보니까 그 제발트를 좋아하게 되고 뭐 하여튼 계속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노벨문학상 정도면 비주류를 읽던 독자들조차도 한번 읽어볼까? 이때쯤 되면 읽을 때가 됐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일본 태생 작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한테 영국이야. 좀 익숙하지 우리한테. 그리고 실제로 읽으면 익숙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근데 물론 이분의 바이오그래피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스테레오타입인가 할 수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너무 일찍 일본을 떠나셨기 때문에 맞아. 이분을 과연 뭐 일본 문학적이라고 표현을 할까 말까 하는데 저는 근데 또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가
읽는데 도움이 될 때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음. 저는 되게 일본적이라고 읽은 포인트들이 꽤 많아가지고 맞아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되고 영국 작가로 사실은 아시는 게 더 좋긴 하는데 저는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같이 있었고요.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세계문학 얘기를 막 할 때 서로 회사책 위주로 이제 소개를 할 때 가족의식으로 얘기를 하고 뭔가 그런 느낌을 받았죠. 이걸로 한번 따로 얘기를 하고 싶다. 기회가 되면 하고 싶다 하다가 어찌어찌 해서 서로의 이제 일정과 이런 걸 보다가 오늘이 이렇게 짜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한 질문인데 가족의식으로 얘기를 저희가 쭉 하겠지만 이 외에도 애정하는 작가님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네, 주로 씨가 애정하는 작가라고 하면 또 누가 있을까요? 일단은 국내 작가 중에는 제가 작년에 이장욱 작가 전작을 주의를 또 했거든요. 야, 그러니까 그 모임은 혼자 그냥 하시는 거죠. 그 혼자 하지. 근데 너무 유익하다. 1년치의 어떤 계획으로. 근데 이 전작 주의를 몇 번 실패했는데 제가 한번 진짜 크게 실패한 게 박완서 선생님 전작 주의를 한번 했는데 그건 진짜 제가 크게 실패했거든요. 분량도 좀 문제가 그래서 박경리 전작주의도 1년이 뭐야? 기준을 몰랐던 그냥 덤볐던 거. 그러니까 그게 좀 도서가 지금 10종 이하여야 돼요. 네. 그 저는 최대 15종이 넘어가면 이건 힘들고 그리고 이장욱 작가님이 되게 좋은 건 소설도 있고 시도 있고 평론집도 있어요. 에세이도 있고. 그 좀 괜찮더라고요. 그 뭔가 다양한 장르를 같이 읽으니까 네. 좀 숨 쉴 때가 있고 네. 숨이 막힐 때도 있지만 그게 그래도 왔다 갔다 네. 교차하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전작주의를 하게 되면 그 작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음. 보내는 시간의 밀도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일단 이장욱 작가님 요즘은 되게 좋고 오, 네네. 또 그리고 이거는 흉세 작가이긴 하지만 윌라케더 아우, 네네. 윌라케더 저 진짜 엄청 좋아하는데 사실은 막 그 정도까지 좋아하는 작가는 아니었는데 저 흉세 책 내면서 완전 좋아졌거든요. 어떤 책이었죠? 그 책의 제목이? 그 책은 루시 게이아트. 네. 도서전에서도 누가 편집자님이 꼽은 한두 권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무조건 루시 게이아트. 그냥 저한테도 무조건 루시 게이아트. 나 있다고 집에. 근데 이제 다루는 주제가 고향 음. 그리고 기억, 시간 이런 게 주제인데 어쨌든 저도 이제 고향에서 벗어나서 서울로 온 지 이제 한 10년 차에 접어들고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면서 제 삶에 되게 맞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이 작가가 요즘은 그 두 작가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뭔가 전작주의의 첫 게스트로 찰떡인 것 같네요. 알아서 전작주의 모임을 하고 있고 모임이 아니지 혼자 하고 있지. 전작주의 독서를 하고 있는데 저도 예전에 전작주의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좀 덜 하는데 근데 그때 너무 대인 거야. 맞아요. 톨스토이 전작주의. 그러니까 그런 작가 2년에 걸쳐서 했어요. 아마 근데도 다 못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좀 예전에 했기 때문에 전쟁과 평화가 안 나왔을 때여서 겨우 했지. 지금 전쟁과 평화 5권짜리가 나왔거든요. 와, 그럼 그것만 읽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다행히 그런 어마어마한 작품은 안 나왔고 까르마조프의 형제들 그 읽을만 해요. 그 전쟁과 평화에 비하면. 그래서 그거 읽었었고 그리고 연달아 했던 게 도스토옙스키. 그래서 그것도 거의 한 2, 3년을 러시아 문학의 두 기둥이 뭐야? 너무 심해. 너무 두 분이 책도 많이 썼고 했는데 읽었는데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이런 감각이 있었어요. 그 감각은 자주 못 느끼는데 나 혼자 다른 데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여행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나 혼자 따로 떨어져 있어. 뭐 아니면 나 혼자 이 작품 때문에 다른 상상의 세계에 간 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 지금 이 사람과 따로 살고 있는 거야. 혼자 전작주의를 할 때 가장 좋은 점이 그거예요. 나 혼자 있다는 거. 나 혼자 고독한 상태로 어떤 세계와 만나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걸 연달아 읽고 저는 그때 지금도 그러는데 저는 작가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만큼 찾는 걸 좋아하거든요. 사전에요. 네. 그리고 약간 준비를 많이 하시는 이거를 약간 그 한국말로 모르겠는데 바이오그래피컬 어프로치라고 해가지고 생애 비평이라고 해야 되나? 작가 생애 비평. 그래서 작가의 연대기를 쭉 훑어보는 거예요. 이걸 썼는데 이때 미국에 있었구나. 이때 결혼을 했구나. 전 이게 생각보다 이게 근데 하라지 마라 그러거든요. 영문학 최신 비평 이론 쪽에서는 이거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맞죠. 작가랑 작품과 그렇게 연결되는 하는데 나는 작가가 썼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그 입장이긴 해요. 그래서 그거랑 연결해서 보면은 대체로 보인다. 그 사람이 이주했을 당시에 무슨 글을 쓰면은 대체로 특정 나라의 행정 시스템에서 비판할 확률이 무척 올라간다.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당시에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 읽을 때도 그들의 초기작부터 중기, 말기 이렇게 혼자 나눠가지고 막 읽으면서 생기는 그
쾌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근현대사 공부해가지고 대충 끼워 맞추는 거지. 이때쯤 엄청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 하면서 지금은 뭐 연대 이런 거는 많이 까먹었지만 그때의 감각이 있어서 지금도 특정 작가를 읽으려고 할 때는 그래도 중요한 역사적인 상황이 뭐가 있나를 봐요. 아, 그 약간 슬로우 리딩 하시는 거네요. 그쵸. 그- 정말 슬로우죠. 그리고 약간 또 슬로우 리딩이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 당시 있었던 일 같은 것들 다 역사적으로 가지 뻗어 나가면서 공부하고 막 그런 학습법이잖아요. 예, 그렇게 정리는 못 해봤는데 그렇게 하니까 멋있다. 그게 약간 실제로 일본에서 그렇게 은수저 가지고 나카간스케 은수저라는 소설을 가지고 1년 동안 그런 식으로 슬로우 리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다 보면 이제 그 주인공이 먹는 음식이 있으면 그 음식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놀이가 있으면 그 놀이에 대해 알아보고 그 시대상을 알아보고 그 1년 동안 공부를 한 거예요. 오, 네네. 근데 이제 그 공부법이 이제 뜬 게 뜬 좋은 대학을 가서 그 일본 그 학생들이 도쿄대를 가서 그럼 인정. 네. 그래서 그게 떠서 갑자기 한 죄송해지네. 십몇 년 전에도 이제 국내에 그렇게 슬로우 리딩이라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하고 계신 거네요. 네, 해서 근데 좋은 풍부하게. 대학을 못 가. 여러분 그 다 거짓말이야. 독서에서 뭐 애가 똑똑해져서 좋은 대학을 갔어? 그냥 똑똑한 애가 책도 읽은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독서법 좋아요. 왜냐면 뭐 맞아요, 더 좋아요.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이제 영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영문학에서 그러니까 영국, 미국에서 중요한 사건을 한번 알려면 그냥 역사적으로 공부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셰익스피어를 빠질 때는 그 역사적 배경, 청교도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 영국 시민혁명과 함께 그걸 한번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셰익스피어 전후에 있었던 모든 소설가는 그 영향 가운데 있어. 그래서 종교적 말투나 어투가 나올 때 그때의 영향을 받았구나라는 재미가 있어서 저는 슬로우 리딩 저 나름대로 정리한 거는 약간 덕질하듯이 그쵸. 그 사람의 모든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빨간색을 좋아하게 된다를 한번 추적해 본 거지. 그런 식으로 읽을 때 쾌감이 있는 것 같았다. 네네. 맞아요. 저는 사실 약간 작가와 작품을 뭐 최대한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보는 편이지만 또 네네. 세계문학을 편집할 때는 아까 루시 게이아트 이게 고향에서 떠나온 어떤 그 사람이 가지는 상실감 이런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당시 실제 윌라 캐더가 부모님을 여의고 그리고 자기가 오랫동안 사랑했던 아파트에서 강제적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편지를 막 읽으면 너무 더 좋아져. 막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어쩔 수 없긴 하죠. 그렇죠. 저는 이걸 어떻게 벗어나나. 네, 참 그렇습니다. 저는 일본 작가를 한번 언급하고 싶은데 나스메 소세키. 음. 이것도 특집으로 하면 주로시님 올 수도 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이고 생각보다 좋아하는 이유가 근데 엄청나진 않아요. 그냥 제가 나스메 소세키를 알게 된 게 이유도 되게 웃긴데 엔트로사이트 때문에. 그러니까 나스메 소세키는 누군지 알았어. 누군지 알았지. 지금 제 앞에서 주로시님 엄청 웃으시는데 현암사에서 마케팅을 한 거면 대단한 건데 그냥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 작가구나. 그래서 도련 정도만 읽고 그냥 그랬어요. 근데 제가 너무 TMI인데 친구가 핸드드립을 보내준 거야. 그 원두를. 근데 거기에 나스메 소세키의 블렌드였고 거기 써 있는 게 그 후라는 작품에서의 인용부였어요. 그 카페가 이제 작가들 이름으로 네네. 블렌딩을 해서 맞아요. 원두를 윌리엄 블레이크도 있고. 저는 윌리엄 블레이크 많이 먹긴 근데 그 작품이 갑자기 너무 눈에 띈 거 너무 읽고 싶어서 그 후 진짜 좋은데요. 사서 딱 읽다가 그때 맛에 취해서 음. 현암사 버전으로 나온 거 한 6, 7권을 동시에 그냥 쭉 연달아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래서 일본의 국민 작가로 불려지는구나 라는 측면도 있었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전까지 지금도 사실 좋아하는 거는 기승전결이 있고 뭔가 큰 변환점이 있는 작품들을 선호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나스메 소세키는 정반대긴 해요. 어떤 전환점도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고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 인간은 그저 흘러. 맞아. 그 딱 한 지점을 그냥 디테일하게 쓰는. 맞아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이상하게 분주하거나 불안했던 마음이 약간 고요해지고 맞아요. 그 일본 옛날 그게 작품이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갑자기 누가 죽거든요. 근데 그 사건도 되게 조용히 지나갈 때가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사와 모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작고 큰 변천사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구나. 근데 그래서 이제 삶이 무의미하다로 가진 않았고 그런 것이었구나. 그렇게도 보일 수 있구나를 되게 진리처럼 깨달은 거였어요. 그 작품들을 돌파하면서. 근데 약간 그런 그런 비판도 있더라고. 이제 너무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바라보는 게 그게 그 당시 일본 그 제국주의와 관련이 있다. 관련이 이런 있다. 비판도 많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 저는
누가 어떤 작가를 좋아하냐고 물어보면은 진짜 빠지지 않고 나스미 소세키를 이야기하지만 생각보다 그 작품을 많이 읽진 않았어요. 약간 그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이것도 저는 안 읽었거든요. 오, 저도 그 작품 안 읽었어요. 그럼 우리 하면 안 되겠는데. 그러게? 너무 너무 대표작을 안 읽었는데 둘 다. 마음하고 도련님이 더 유명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뭐 빠지지 않고 나스미 소세키 최고야라고 얘기하는 네네네. 편이. 네, 여러분도 혹시 좀 분주한 마음과 그리고 어렸을 때 관점에서 어렸을 때의 기억은 대체로 너무 추상적으로 변해서 낭만화되거나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는데 도련님 읽으면 그 묘해요. 그 사이를 딱 지나가면서 엄청 이쁨도 받았지만 외면도 당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고민도 들었던 어린아이의 자아를 되게 관찰해준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도 나스미 소세키는 지금도 좋아하고 일본 문학 추천해줘 하면은 저는 고리타분하지만 나스미 소세키의 마음 도련님을 먼저 추천하긴 합니다. 약간 그 어린아이의 어떤 섬세한 마음 그거 이제 또 흉세 얘기하네. 네, 또 조로시님 흠세를 빼면 도련님도 흉세 있지만 그 도련님보다 그게 잘 묘사된 게 이제 나카간스케 은수저거든요. 근데 그 나카간스케가 나스미 소세키 제자였어요. 아오, 그래서 네네. 어쨌든 관련이 좀 있다. 네. 그리고 조로시님도 흉세랑 관련이 많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볍게 좋아하는 작가 뭐 갑자기 슬로우 리딩 관련된 얘기도 해봤고요. 이제는 가족의식으로 얘기로 초점을 돌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게 국내 용어로 뭐죠? 그 바이오그래피컬 어프로치가 작가 생애 그냥 뭐 생애 주기 이런 생애 거. 주기 뭐 이런 건데 양력. 너무하다. 양력 맞아요. 근데 여러분, 어. 네, 전 사실 해외문학 책을 딱 펼쳐보면은 그 책 본문 말고 먼저 읽는 게 표지 당연히 보고 거기에 띠지에 소개되어 있는 카피 다 한번 읽고 표 4 가서 요약되어 있는 거 다 보고요. 민음사 기준으로 세계문학 전집은 위험하거든요. 이 표 4 부분, 그러니까 뒷표지에 웬만한 스포가 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전 읽습니다. 왜냐하면 고전에는 스포가 없다. 그리고 책 날개라고 불리는 데에서의 저자 양력부터 사진도 한번 보고 하면서 웬만한 정보를 습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양력. 작가가 언제 죽었는지, 어느 때 사람인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를 저는 꼭 보는데 어쨌든 그래서 작품을 다루기 전에 한번 작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근데 제가 나름 정리를 그냥 해봤는데 이것보다 클라라와 태양에 있는 작가 소개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 고급스러운 작가 소개를 원하시는 분은 클라라 태양에 있는 작가 소개, 책 날개에 있는 부분을 읽으시면 되고 네. 제가 그냥 내용만 뽑은 건 이렇습니다. 54년생이시고요. 진짜 양력이. 전 이런 거 좋아요. 네. 그리고 일본계 영국 작가라고 불리는 이유가 54년도 태어났을 때는 일본에서 태어나셨지만 60년에 영국으로 이주하십니다. 사실상 5, 6년밖에 안 계신 거라 일본 작가다 또는 일본 풍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겠죠, 당연히. 네, 영국 작가죠. 네네, 영국 작가입니다. 그리고 전공도 영문학 전공하시고 예술로 석사도 받으셨고요. 83년도에 영국 시민권 획득.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나 혼자 막 분석했잖아. 이래서 작품에서의 불안이 좀 덜한가? 왜냐면 이분이 만약에 이 시민권 획득에 실패해가지고 약간 이렇게도 보긴 합니다, 저는. 그럼 실제로 그럼 그 전에 쓴 작품과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걸 한번 비교하고 싶다.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생각하고 읽으면 너무 그렇게만 읽기 쉽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네, 여러분 제가 말한 이 양력으로만 책을 읽을 필요는 없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이미 그러고 읽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변환점 중에 하나가 17년도 갑자기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는 엄청나게 큰 인정과 세계적인 인정과 인기를 얻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 다음 연도에 기사자기를 획득하세요, 영국에서. 이게 뭐 와닿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명예 시민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가족의식으로를 라이터 뭐 이렇게 작가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썰이라고 불러요. 진짜로 영국에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맞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분적으로 가장 높은 신분 중에 하나인 기사자기를 획득을 하셨다. 최근 근황은 리빙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거든요. 22년에. 그때 각색에도 참여하셨고 그 각색으로 23년 아카데미에서 각색상 후보에도 오르셨기 때문에 생각보다 활발히 왕성하게 활동 중이시고 그러니까. 그 분야를 넓혀가신 거죠. 이제 각색까지. 그래서 더 찾아보면 음악 쪽도 조금 작업하신 것도 있고 오. 해서 그리고 자녀분도
소설을 쓰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활동량도 되게 많으시고 안정적으로 영국에 적응하고 영국 사람으로 잘 활동하고 계신다. 아니 그러면 아니 태어난 게 50년대 사람인데 근데 저는 그걸 보게 돼요. 왜냐면 불안하거나 막 음.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이 세계 전쟁 전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 폭풍우 가운데서 그 삶의 안정감을 잃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행이구나 하고 그쵸.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뭐 조지 오웰 에세이 보면 자기도 그런 토로를 그쵸. 막 하거든요. 네. 내가 더 평범한 시대에 살았다면 맞아요. 달랐을 것이다. 그 네네. 시도 있고. 맞아요. 오, 네네. 이렇게 흉세 스포인가? 아니 네네. 네, 흉세 신간이 또 등록 예정이라고 하니 그날 저희가 녹음을 해서 어쩔 수 없게 흉세가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마치 재채기를 참을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작가님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라는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진지한 영화 광이고 밥 딜런의 팬이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유쾌한 또 면모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들이 꽤 많은데 그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극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살만 루시드라는 작가가 남아있는 나날을 진짜 엄청나게 극찬을 했고 타임즈에서는 2005년에 최고의 소설로 나를 보내지 마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중에 재미난 내용이 뭐였냐면 오에겐자브로랑 인터뷰를 한 게 있거든요. 야, 그 이름만 들어도 같은 시대 사람인가 하는데 겹칩니다. 당연히 오에겐자브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초기작에 등장하는 일본은 상상이 가깝긴 하다. 왜냐면 너 6살, 5살, 6살 때 온 거라 그때 무슨 일본 문학과 문화에 대한 걸 그러니까 체화는 됐겠지만 그걸 풀어낼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에 등장한 일본은 사실은 상상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고 영향받은 작가로는 도스토옙스키, 프루스트 이런 작가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비교되는 작가가 있습니다. 항상 살만 루시드랑 비교가 됐고요. 작품 세계나 이런 것 때문에. 맞아요. 근데 문체는 다르거든요. 근데 그냥 어찌 됐든 디아스포라성이 있고 약간 그런 것들에서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시대가 비슷해서 예전에 영국에서 그 그랜타라는 문예지에서 한 1980년대였나 뭐 이제 앞으로 10년 영국을 이끌어 나갈 작가를 뽑았는데 그때 이제 같이 뽑혔거든요. 아, 네네. 그때 이제 뭐 이언 맥큐언이란 이렇게 뭐 살만 루시디, 줄리언 반스, 뭐 이렇게 윌리엄 보이드 다 같이 뽑혔는데 뭐 그 중에서 제일 잘 됐지.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의외로 비교되는 게 제인 오스틴, 헨리 제임스 이렇게도 비교가 되는데 뭔가 비슷한 작가로 하지만 본인은 거부하고 있긴 합니다. 이건 너무 심하다. 저도 근데 그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약간 이런 거 아니고 영국 문학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하나니까 영미 문학에서 제인 오스틴은 그냥 영국 문학에서 최고의 뭐 한 지난 1000년간 최고의 작가 이렇게 뽑히던데. 그러니까 칭찬 아닌가 싶어요. 네, 엄청난 아무튼. 칭찬으로. 네. 그리고 근데 실제로 좋아하는 작가 얘기하면은 앞에 작가 언급할 만한데 안 하고 나 샬롯 브론테 좋아한다. 샬롯. 네, 샬롯을 좋아하고 제인 에어와 빌레트 영향도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빌레트. 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뭔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저희랑 그래도 시대가 비슷하니까 언급되는 작가들도 살짝 비슷하고 그런데 좋아하는 작가 얘기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그냥 고전 작가들이 또 등장을 하니까 반가움이 있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뭐 글쓰기에 대한 건 저희가 후반부에서 다루겠지만 스테레오타입이 계속 시달리긴 했대요. 왜냐하면 당연히 일본 사람이고 일본에서 태어나서 이주를 한 거기 때문에 이민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일본에 대해서 얘기해봐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되게 많았는데 거짓말과 상상을 섞어서 항상 답변하곤 했다. 뭐 이런 얘기가 항상 시달리죠. 작가적이었네 그때도. 네. 여러분도 갑자기 교환학생을 잠깐만 가시잖아요. 다른 나라에. 그럼 갑자기 한국을 대표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강원도에 살든 전라도에 살든 경기도에 살든 수원에 살든 상관없고 서울에 살든 상관없고 갑자기 한국의 대표 음식이 뭐야? 한국의 역사를 알려줘. 이런 식으로 계속 당하다 보면 처음에는 호기심에 가까워서 답변을 막 해주거든요. 답변을 해주다가 어느 순간 되면 나한테 이런 대표성이 있나? 또는 왜 나한테 이런 걸 계속 물어보지? 나 여기 적응 잘해서 살고 싶은데 라는 감정이 같이 드는데 또 그런 지점도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조르시님 덧붙이시고 싶은 이야기 있을까요? 올해가 나를 보내지마 출간 20주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인터뷰도 많이 하고 리커버도 막 해서 나온다고 하던데 이 방송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민우사분들에게 올해가 출간 20주년이라는 사실을 다시 뭐 이미 알고 계시겠죠? 알고 계시겠죠? 뭐 갑자기 오픈하는 거 아니야? 펀딩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가족의식으로 전집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그럼 나 네 그렇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신다면 네, 저희가 소식을 전해보는 바. 네.
네, 더 얘기해 주세요. 뭐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작가 소개는. 20주년 얘기 좀 여기 인터뷰 얘기 안 해주실 거예요? 인터뷰 네네. 할까요? 따로 뽑아 오셨길래. 네. 출간 20주년 기념해서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이 나를 보내지마 책이 나왔을 때 그 주인공들은 꽤 디스토피아적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저항하지 않거나 탈출하지 않았나? 이런 질문이 많았대요. 이 줄거리를 약간 좀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이게 장기 이식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클론이 있는데 그 클론이 어떤 섬에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기숙 생활을 하면서 잘 살다가 일정 나이가 돼서 장기가 다 자라면 그 자기가 이제 클론화 돼가지고 장기를 이제 주고 자기는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는 뭐 요런 디스토피아적 세계인데 왜 그 클론들은 저항하거나 탈출하지 않았냐 이런 항의를 되게 많이 받았대요. 20년 동안 네, 가지오 이시구로가. 그래서 그 가지오 이시구로 인터뷰 내용을 제가 좀 이렇게 따왔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수많은 디스토피아 영화나 1984와 같은 위대한 소설들처럼 때때로는 비극적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때때로는 반란에 성공해서 영웅적으로 끝나지만 자기는 사실 이거에 크게 관심은 없다. 이게 이시구로 작가가 매료된 건 책과 이제 책이나 영화 밖에 사는 세계에서도 사람들이 어떤 큰 비극이 왔을 때 반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그 안에서 뭔가 사랑과 우정과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살았는데 자기는 그런데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되게 불합리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뭐 죽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자기가 나쁜 운명이라는 패를 받았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헤쳐나갔는가. 만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가 굉장히 좁고 자기가 살아온 환경에서 더 나은 걸 상상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저항하거나 반항할 수 있는 걸 상상할 수 없고 그냥 그 안에서 사랑과 우정과 어떤 유의미한 것을 찾게 된다는 거죠. 자기는 이런 거에 되게 편파적으로 사랑하고 싶다는 그런 인터뷰였거든요. 이게 막 인터뷰 내용을 제가 그냥 제 해석을 한 건데 제가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네네. 투쟁하거나 더 나은 것을 위한 것도 되게 영웅적이고 좋지만 자기 운명을 어쨌든 끌어안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작은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사람들을 더 사랑해 주는 거 이것도 되게 가즈오 이식으로 적이다라는 네네. 그의 소설답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출간 20주년 기념해서 이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네. 이거를 NM사에서 잘 포장해서 펀딩이든 뭐든 했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왜 가즈오 이시구로를 사랑하는지에 대해 물어볼 때 이런 비슷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내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딱 들으면서 떠오른 책이 이거 내 채널인데 은행나무에서 나온 예언자의 노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정말 뛰어난 소설이고요. 배경은 그거예요. 아일랜드의 극우 정당이 정권을 잡고 소위 말하는 계엄을 선포해요. 근데 이 책 윤석열 계엄 전에 나온 책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런 그걸 어떻게 저희가 미리 내다봤겠어요. 그렇죠. 설마 계엄했는데 계엄을 해서 놀랬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배경에 주인공은 엄마이자 아내인 여성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남편이 실종되고 근데 실종될 만한 게 하나 힌트가 있었던 게 막 노조 위원 막 이런 거 하면서 시위하다가 조용히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 의해서. 그러다가 자식이 3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막 끌어안고 탈출하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읽으면 학교를 자꾸 보내요. 막 계엄 때문에 학교 시간이 자꾸 축소되는데도 너네는 학교 가야 된다. 그때 막 애들이 얘기해. 이 상황에 학교 가봤자 뭐 하냐. 이미 우리 집 다 찍혀 있다. 아빠 실종된 거 정부에 의한 거라고 다 알려져 있어서 우리를 다 꺼려한다. 그래도 학교 가래. 그래서 거기서 뭐가 느껴지냐면 처음에 답답했다가 나중에 이해가 된 게 그 엄마는 아내이자 엄마인 그 여성은 어떻게 보면 남편만 돌아오면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생존과 더 나은 1년 뒤, 2년 뒤를 바라보면 애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역설적으로 주변에서 이 정부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 정부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학부모를 만나면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정치적 성향이 뭐 우다 좌를 떠나서 자신은 이 일상을 빨리 되찾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그런 위험한 발언하지 않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가족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야 그럼 이분은 되게 순응하면서 이 체제 가운데 살았네는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하다가 근데 결국에는 탈출까지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거를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헐리우드식의 영화에서는 막 다 터지고 막 최후의 빌런이 총 맞고 쓰러지면서 훈장 받으면서 끝날 텐데 일상은 그러지 않고 우리 주변에도 지금 수많은 전쟁과 내전이 터질 때 조용한 죽음이 더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멋있게 영웅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냥 어느 순간 물이 끊기기 시작하고 전기가 끊어질 때 누굴 향해서 영웅적 행동을 해요? 그때는 자기 자식들의 밥, 가족들의 밥, 친구들의 안부를 묻는 게 끝일 거거든요. 그때 살아남는 모습을 저는 최근 문학이 조금씩 포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맥락에서 나를 보내지 마도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내가 그런 클론들이라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언자의 노래도 떠올랐고 사실 이거 다 영화 때문이야. 아일랜드라는 영화 아시나요? 알죠. 그 옛날 영화거든요. 네, SF. 옛날 영화. 그게 정확히 비슷해요. 그 장기를 맞네요. 실제로 맞아요. 네. 뭐라 해야 되지? 원 소스에게 줘야 네, 네. 되고 얘네들은 사실은 자아가 없어야 되는데 자아가 다 생겨다가 나중에 이거 오래된 영화에서 얘기를 하자면 내전을 일으켜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영화랑 완전히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데 지향이 아예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영화에 익숙하신 분이 이거 내가 하는 영화랑 비슷한데 왜 이렇게 결론이 또는 진행이 좀 나이브하지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더 인간의 행동 같고 양식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상황에서도 영웅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영웅이라 부르지만 이게 왜 너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건 또 완전 다른 문제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이런 되게 복잡한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의 세밀한 감정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20주년 작가님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그럼 이제 대표작 얘기를 한번 하면서 책들 얘기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작을 제가 딱 뽑은 거는 사실 그러니까 제일 유명하고 제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노벨문학상 직후에 낸 신작 소설 이런 걸 넣어서 3편 정도를 뽑아봤는데 클라라와 태양, 남아있는 나날, 나를 보내지 마 이렇게는 뽑아뒀고 나머지 저희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책들은 또 뒤에서 얘기를 해볼 텐데 한번 주로시님이 진짜 대본을 엄청 잘 짜오셨어요. 한번 소개를 먼저 맡기고 제가 덧붙여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아까도 설명했지만 나를 보내지만은 인간에게 장기를 이식할 목적으로 복제되어 온 클론들의 이야기고 클라라와 태양은 AF라고 불리는 이제 인공지능이 아이들의 친구로 팔리는 이야기잖아요. 뭐 토이스토리 같은 그런 거죠, 사실. 그렇죠. 토이스토리인데 정체를 밝힌. 그렇죠. 이제 해외 리뷰도 보면은 약간 뭐 얼음판 토이스토리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주제를 다룰 때는 이제 큰 이야기를 만들려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대한 디스토피아를 좀 보여주고. 근데 두 책 다 고유한 개인성의 발현을 따라가는 비교적 부피가 좀 작은 이야기예요. 나를 보내지만은 이게 클론이라는 걸 제외하면 그냥 기숙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의 성장 소설. 그래서 처음에 조금 헷갈려요. 저도요. 내가 그 설정을 잘못 읽은 건가? 할 정도로. 저는 모르고 읽었어서 그냥 그런 성장 소설인 줄 알았어요. 나를 보내지마가. 그렇죠. 약간 우정에 대한 얘기도 많고 로맨틱한 것도 막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읽다가 정체가 밝혀지긴 하죠. 그렇죠. 이제 클라라와 태양도 이제 클라라라는 이제 AF가 성장하는 과정, 그 고유한 개인성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헌신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불완전한 인식 구조를 갖고 있었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흔히 얘기하는 우리 교육 제도를 통해서 성인이 되어가는 어떤 아이를 보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인간됨이랑 뭔가 이런 걸 다시 되물어 보는 그런 작품들인데 이제 심지어 클라라는 이제 태양한테 막 기도도 하잖아요. 태양 에너지가 있어야 자기가 작동을 하니까 태양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클라라한테 태양은 이제 신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신에게 비는 게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로봇 클라라가. 우리가 어떤 존재한테 뭔가를 빌었을 때 흔히 뭘 빌었는지 얘기하면 안 들어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수원 부정 탄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왜 생겼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빌었는지를 들키는 건 무엇을 원하는지를 들키는 거고 결국 그 사람이 어떤 개별성을 지닌 사람인지에 대한 강력한 힌트를 들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좀 뭐 여담이지만 이제 비슷한 주제를 다룬 건 이제 영화 중에 이제 애프터 양이 있는데 맞아요. 애프터 양은 이제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목록이 우리를 결정한다는 거고 클라라는 사실 내가 바라는 것들의 목록이 나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두 책은 어떤 행동이 우리 개인을
고유한 기억과 사랑과 마음을 지닌 인간으로 만들어주는지 보여주는 책. 우습게도 우리가 되게 비인간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존재들, 그쵸. 로봇을 통해서. 클론, 그쵸. 로봇. 응. 그것도 약간 설정이 클라라 태양에서 좋았던 게 그 클라라가 최신 기종이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약간 자꾸 비교돼. 예, 예. 그리고 무시당하고 먼지 쌓이고 막. 그리고 진열장에서 햇빛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배터리가 점점 충전이 잘 안 되는 이렇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있는 기계 같은 느낌이랄까 처음에. 네. 근데 그게 맞기도 한데 네. 우린 그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기종이 나오면 당연히 새 걸 사고 싶고 앞에 그걸 전시하게 되는데 그거를 갑자기 얘가 AF라는 이름으로 인식을 하니까 맞아요. 너무 쓸쓸해서 이입하게 되는 처음부터. 네. 조금씩 그래서 나사가 빠진 존재들이 나온 것 같아요. 어. 그냥 비인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인간 존재 중에 강력한 맹수가 있을 수도 있고 동물로서는 강력한 로봇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앞에서 언급한 두 작품을 포함한 가조이식으로 세계관에서의 비인간은 더 인간스러운 존재이자 동시에 인간이 그렇게까지 바라지 않는 존재야. 약간 B 마이너스 느낌이랄까? C까지는 아니야. C는 아닌데 그래도 A급은 아니어서 항상 선택과 비선택 사이에서 떠도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저는 그런 캐릭터들을 계속 쓰시는 것도 너무 이입할 요소들을 주는 것 같아요. 너무 영웅적이고 너무 멋지고 완벽하면 바라보고 끝나거든요. 근데 클라라든 아니면은 나를 보내지만 여러 인물들이 등장했을 때는 나랑 동일치가 더 쉬운 거죠. 사실 뭐 우리 가운데 영웅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말고 우리 둘 말고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진짜 뛰어나고 멋진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는 우리가 알아요. 이 분야에서 우리보다 더 잘 나간 사람이 있고 너무 많지. 우리 나이 때 더 좋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뭐 이걸 굳이 말 안 해도 너무 확실해. 그 우리가 이렇게 가즈오이시고를 앉아서 떠들고 있지만 우리보다 가즈오이시고를 좋아하고 많이 알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 근데 여러분 팟캐스트에 검색하면 거의 안 떠서 저희가 하는 거긴 해요. 그래서 혹시 들으시다가 쟤네가 뭔데 대표하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 하셔서 저희가 우선 하고 답답하신 분들은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뭐 AS 방송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셔도 되는데 우선 검색했는데 사실 저희가 언급한 작품들과 작가들이 너무 안 나와서 시작한 거다. 갑자기 항변을 해보며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 두 책에서 이제 그 화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감정은 되게 과민해 있고 근데 이것들이 향하는 게 결국 죽음이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나를 보내지만은 그렇죠. 자기가 장기를 이식해야 되는 클론으로서의 삶이 있고 클라라와 태양도 이게 태양이 조금만 안 떠도 되게 막 아니 이게 공사한다고 갑자기 그 연기 닿으면 자기 충전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죽음을 향해 있는 게 굉장히 공통점이에요. 또 클라라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인간이 있는데 그 사람도 약간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나를 보내지 마에서 인류는 장기를 복제하는데 성공한 걸로 보이잖아요. 이게 약간 어쨌든 인류의 영원한 클리셰 같은 건데 그랬을 때 이 세계관에서 인간은 어느 정도 신이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신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각고의 노력을 거쳐서 뭐 100년, 200년 산다고 해도 우주적인 관점, 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짧은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19에 죽든 뭐 한 200살, 300살에 죽든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건 결국 본질적으로 이제 똑같이 짧은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내지 마의 주인공은 기억이 없다면 자기의 정체성이 없다고 막 끈질기게 주장하거든요. 막 그런 문장을 되게 많이 쓰고 그런데 클라라와 태양은 이렇게 짧은 삶을 굉장히 숭고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비인간이지만 가장 인간적인 클라라를 통해서 한 사람에게 헌신하고 자기의 믿음과 사랑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멈춰서서 고민하고 막 후퇴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과 사랑을 되게 끝까지 밀고 나가거든요. 이 지점에서 되게 인간적인 숭고함이 생기고 그때부터는 삶이 얼마나 짧은지 이제 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참 저는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뭐 리빙 영화도 잠깐 보고 클라라 태양도 다시 읽고 했는데 다른 작품도 당연히 읽었는데 클라라 태양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특별히 전 분명히 그때도 읽었는데 기도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와, 난 어떤 종교서적에서도 이렇게 숭고한 기도를 너무 오랜만에 본 거야. 숭고하고 단순해. 문제의식이 확고해. 태양 좀 빛 좀 달라는 거야. 햇빛 좀 햇살을 거두지 말고 계속해서 저 내가 돌보고 있는 인간도 건강할 수 있도록 내게 이 햇빛 좀 달라. 우리에게.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되게 원시 종교 때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이집트 보면 태양신이 주신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리고 웬만한 종교에서도
날씨 관련된 신들이 주신들, 그러니까 가장 초기의 종교 형태는 다 날씨랑 관련된 건데 특히 비 아니면 태양이에요. 근데 클라라는 이제 태양이 선택된 거죠. 맞아. 그러니까 어쩌면 불가능한, 그러니까 AI든 최신 로봇 휴머노이드든 어떻게 보면 종교랑 가장 많이 떨어진 느낌이 드는데 이들이 인간을 위해서만 존재를 하고 인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육체를 갑자기 입어버리니까 가장 인간적인 또 선택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이 역설적인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거기서는 저도 모르게 와 이게 기도였지.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종교가 하는 일이었지. 물론 내 주변에서 인간들은 이렇게 기도 안 해. 더 좋은 학벌, 더 좋은 돈. 근데 그 기도랑 클라라의 기도랑 비교를 해보면 그냥 양상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가 틀렸다고 볼 정도로 깊이와 바라보는 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때 참 단순하게 기도한다, 뭐 종교가 있다라는 표현을 너무 쉽게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이걸 AF,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가장 나약한 형태로 그거를 할 때 그 행위가 비로소 완료가 됐구나, 이행이 됐구나 해서 오는 신비로움이 있었어요. 또 그게 얼마나 인간적인 기도냐면 이제 되게 편파적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인간의 건강을 비는 건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줄은 알지만 걔만이라도 어떻게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편파적으로 그쵸.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원래 기도랑 그리고 사랑과 애정은 세계 시민적이지면 안 돼요. 맞아요. 전 인류가 뭐 공평하게 이거는 물론 이거는 이제 정치인들이 생각 안 하겠지만 그거는 뭐 고차원적인 거고, 인간의 가장 큰 욕망과 종교의 순기능 중에 하나는 그거죠.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랑 같은 사람들, 그 특정 대상을 향해서 편파적일 수밖에 없고 편애적인 속성인데 그게 여기서 다 드러나죠. 맞아요. 그 조심성까지도. 맞아요. 앞서서 언급한 작품들을 너무 애정하고 클라라 태양에서는 계속 강조했듯이 그 기도라는 행위도 어마어마했지만 사실은 짝사랑의 가장 집중된 소설일 수도 있다. 그 짝사랑이 그런 헤테로 러브는 아니고 되게 우정 기반인 느낌은 들어요. 근데 이렇게 숭고하게 누군가를 온전히 바라고 희망해 주다가 자기의 필요가 없어질 때 너무 아무렇지 않게 약간 떠는 느낌이랄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살짝 조심히 얘기하면 처음에 매니저가 스포일까? 매니저가 스포일 수는 있겠다. 그럼 마지막은 얘기 안 해야겠다. 여러분, 이게 왜냐면은 그래도 신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져오식으로 해. 여러분 읽으셨으면 좋겠어서 마지막은 얘기 안 하겠는데 끝까지 모든 선택이 참 이기적이지 않고 자신이 애정했던 그 인간 주인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숭고함이 참 클라라 태양에서는 드러났고, 나를 보내지만은 저는 이건 좀 더 슬펐는데, 왜냐면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을 품고 자꾸 캐릭터들이 그 클론들이 대화를 나누는 게 누구는 좀 약간 대항하려고 하는 어투와 세계관을 갖고 있고, 누구는 그래봤자 우리는 변할 수 없어, 우린 결국에 다 클론이니까 장기 축출당해서 죽을 거야를 너무 빨리 받아들인 거야. 그 둘의 모든 대화가 사실 이 소설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그 결말을 알아요. 이들이 어떻게 대항을 하든 소용없이 클론으로서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약간 확고한데 그래서 읽다 보면 슬픈 거예요. 그리고 약간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나를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나요?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이제. 아니 그걸 왜 몰랐어 얘들아. 왜 나를 인간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 라고 되게 자연스럽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 또 그들의 어떤 당연히 자기를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또 되게 슬프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거죠. 클라라 태양도 비슷했어요. 자신은 당연히 로봇인데 자꾸 인간처럼 대하길 기대하게 되는 장면도 있고, 또는 인간처럼 대하려고 하니까 거리를 두면서 로봇인 척할 때가 있어서 그게 교차될 때 얘는 알고 있었네. 얘는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인간을 진짜 사랑했나도 엿볼 수 있어서 그런 장면들이 너무 슬펐고, 이거랑 조금은 다른 톤이지만 남아있는 나날은 오래된 미래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미 완료된 과거 형태인데 사실은 나이든 집사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상 한 6일 정도의 자동차 여행을 떠나는 거지만 본질은 뭐냐면 과거 회상을 자꾸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사실상의 정보는 나이든 집사가 있구나. 근데 되게 신사적이었고 오랫동안 집사일을 잘 자기가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업무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점점 파헤쳐지는 비밀은 그 영국인은 결국에는 나치에 협조를 한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요. 근데 자꾸 그 주인과 자기를 동일시한단 말이죠. 근데 이 집사의 현실은 뭐냐면 지금 미국 젊은 주인이 등장을 해서 되게 프리하게 너 휴가 갔다 와 베이케이션 약간 이런 톤으로, 그러니까 영국적이지 않은 미국인이 등장을 했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이 소유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이 사람이 평생 집사로 사니까 그때 떠오르는 건 뭐냐면 나는 집사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근데 연락했다가 연락이 두절되고 잃어버렸던 인연이 있었지. 근데 사실 그 가로 안에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자기가 한때 애정했고 표현하지 못했던 한 여성이 떠올라서 연락을 해서 가는 거죠. 켄턴 양. 켄턴 양을 찾아서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켄턴 양을 젊었을 때 잠시나마 애정을 품었던 그 켄턴 양이 일도 잘했기 때문에 데려와서 집사로서 일을 잘 시키려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존재 양식이 집사인 거야. 그러니까 직업에 약간 함몰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뭘 할 때 다 그 집사의 관점으로만 보고 말하고. 그래서 그 여행을 떠난 게 누구한테는 되게 로맨틱한 순간이거나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집사로서 모든 결정과 행동을 하게 돼요. 근데 자기 내면에는 그냥 인간으로서의 스티븐도 들어있잖아요. 스티븐스도. 그러니까 자꾸 튀어나와. 자기 본심을 얘기하려고 했던 과거의 모습도 튀어나오고 그 주인의 새로 바뀐 그 주인의 모습에 불만족스러운 장면도 등장을 하는데 결국에는 집사라는 그 정체성이 너무 크니까 끝까지 켄턴 양을 만나서도 제대로 된 대화를 거의 하지 못하고 켄턴 양만 좀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때 다른 선택, 다른 감정, 다른 얘기를 했으면 지금 이렇게 됐을까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답답하기도 한데 또 어떤 측면으로 보면 오늘날 사회가 원하는 사람일 수는 있어요. 그 직업군에 딱 맞게 사회적인 롤, 지위, 어떻게 보면 품격 있는 행위라는 것도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건데 그거에 딱 맞게 살면 이런 인간이 태어나지 않을까. 근데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자꾸 툭툭 아까도 언급했지만 재채기처럼 튀어나오는 본심, 본능 같은 게 나와서 읽는 내내 되게 침착하거든요. 소설 전체가. 근데 자꾸 몰입되는 슬픔이 있어요. 이거 본심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시점이 있어서 남의 나날도 저는 되게 한두 번 읽고 저 한 세네 번 지금 한 네 번째 읽은 것 같은데 그때마다 보이는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스티븐슨이 자신의 소위 말하는 메타인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꾸 집사라는 그 타이틀을 덮어버려가지고 사실 거의 안 되죠.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의심하게 돼.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하는데 자꾸 안 돼 있으니까 그 답답함 때문에 읽는 독자가 선의해 또는 그 캐릭터를 대신해서 이해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싶어서 이 작가를, 이 캐릭터를. 저도 약간 자기 기억과 전쟁을 치른다고 생각을 한 작품의 화자인데 남아있는 나날은 어쨌든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라는 또 다른 작품이랑 좀 엮어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삶에서 단순히 뭔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걸 떠나서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폭력과 혐오 어떤 그런 거대한 거짓말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분노하잖아요. 근데 이 두 책의 화자는 그런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죠. 파시즘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 화자들은 비밀을 만들고 변명하고 침묵하고 자기 변명을 굉장히 유려하게 늘어놓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도 속여요. 그래서 비극적이야. 예, 그리고 물리적인 전쟁은 이제 끝났는데 이 가즈오 이시구로는 근데 이렇게 몇몇 책에서 신뢰할 수 없는 화자를 등장시켜서 세상과 뭐 삶과 이런 계속 얘기하게 하거든요. 우리는 그들이 구성하는 세상을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책을 읽는 내내. 근데 이제 우리한테 남는 건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이 남아요. 이 책을 다 읽고. 근데 저는 분노가 아니라 되게 깊은 상실감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원래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분노해야 되는. 그렇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깊은 상실감을 느껴질까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번에 팟캐스트 이거 준비하면서 그 해외 칼럼 하나를 봤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약간 이해하게 된 게 첫 번째로 이 화자들이 너무 무미건조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이들이 공포에 떨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정확하게 읽는 게 너무 무서운 거다. 그래서 온몸으로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진짜 깊은 상실감이 들었는데 왜 나는 잃어버린 게 없는데 자꾸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게 될까 이런 책을 읽으면 이라고 생각했던 건 저도 약간 제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서 이제 무서워서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막 불쑥불쑥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막. 이제 그러면 이제 저는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직면하지 못했던 어떤 순간들마다 나는 조금씩 나를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이 나를 보내지 마였던 주인공처럼. 그러네. 너무 슬픈. 아니 왜냐면 이런 게 저도 지금 조르시님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떠오른 게 이건 약간 편집될 수 있겠지만 저는 내 부모가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정치적 성향 여러 가지에서 오점이 있는 사람이구나를 그냥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약간
진리처럼 그럴 수 있었구나를 깨달았을 때 좀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냥 쉽게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어떤 정치적 성향이 나랑 달라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모든 것인데 나를 낳은 사람이고 나와의 연결고리는 끊어지지 않아. 근데 그들의 어떠한 부분이 인식이 잘못됐을 수 있다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느껴지는 거죠. 뭐 그게 범죄는 아니겠지만 그때 오는 충격도 되게 컸고 그리고 저는 20대 들어서면서 깨달은 게 내가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것이 저는 한때 이제 기독교 엄청 심취했었단 말이죠. 아닐 수도 있구나. 근데 이게 구체적이지도 않아. 어떤 부분이 잘못됐거나 어떤 부분이 뭐 1에서 10이라면 한 3 정도 잘못됐거나 이런 수치가 아니라 이게 틀렸을 수 있어라는 게 앞이 캄캄해지는 공포감이 있었거든요. 그때 더 반대편 상황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잘못했으니까 더 종교적으로 가야지. 아니야. 맞아. 난 부모를 사랑해야지. 근데 그렇다고 그 진실과 그 의심이 사라지진 않아요. 한 번 시작된 의심은 계속 커지거든요. 그 데미안적이죠. 예, 갑자기 그거를 어떻게든 화해를 하든 더 강화시키려면 깨달으려면 더 깊이 가야 돼요. 우리 부모가 한 게 뭐가 잘못된 표현이었지? 내가 좋아하는 어른이 한 행동이 뭐가 잘못된 건지 더 파헤치고 내가 한때 따랐던 그 신념이 뭐가 잘못된 건지 파헤칠 때 끝장까지 가서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들도 떠올라서 그러면 더 인물들에 대한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사실 이 인물들이 활동했던 시기랑 맥락을 보면 이미 세계대전 이후에 사회적,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이미 그거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나치의 공범자들은 뭐 사형시켜라 이런 메시지들이 있었을 텐데 아직도 이 인식이 없다는 거. 그리고 집사라면 웬만한 뉴스 칼럼들을 읽어야 되거든요. 당시의 소양대로라면 그걸 눈을 감는 거죠. 그쪽이 너무 편파적이야라면서. 그래서 그런 것도 떠올라서 갑자기 그 인물들의 나이브함이 어쩌면 선택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뭐 인문작 이야기 하겠지만 뭐 남아있는 나날이나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는 인문작으로는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저랑 다르다. 저는 이 두 두 책으로 입문했거든요. 음. 근데 이 처음에 이 문체에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화자의 어떤 이 유려함에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말이 이렇게 정리하면 좀 그렇지만 다른 작품에 비해 말이 많아. 너무 많아. 근데 장면적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직 생각 중인데 이미 챕터 한 2개가 끝났는데 아직 생각 중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휴가 줄 테니까 6일간 뭐 갔다 와라 그랬더니 휴가 안 가고 그럼 나는 그 켄턴 양을 데려와야지. 이게 벌써 4, 5장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많아 이 화자가. 그때 이제 오는 놀람이 있죠. 이거 속도가 어느 정도일까? 근데 저는 추천했네. 왜냐면 가족의식을 다른 작품들도 이런 게 꽤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럼 인문작은 뭘로 추천하세요? 인문작이요? 네네. 저는 인문작은 이제 나를 보내지 마라 클라라와 태양인데 인문작으로 이 두 책을 꼽는 건 좀 화자들이 좀 사랑스러워요. 다른 작품 화자들에 비해서. 그쵸. 비해서 진짜로. 그 화가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 진짜 미치거든요. 그 보다 보면. 저도 진짜 비호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로.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앞서 얘기했지만 이 가즈오이시쿠로 소설 속 화자들은 현실에서는 굳이 깊게 얽히고 싶지 않아요. 막 꺼려지죠. 또 그들의 유려한 자기 변명 같은 거를 예민하게 독자가 읽으면서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도 만만치 않고 뭐 진짜 고구마 막 100개 먹은 것 같은 전개가 막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끝까지 그래요, 사실 근데. 네. 근데 물론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그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진입장벽이 되는 것도 좀 사실이죠. 근데 그 전달하는 메시지나 그 방식에 있어서 나를 보내지 마와 클라라와 태양은 굉장히 간단 명료합니다. 두 책이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은 이제 이런데 나를 보내지 마는 나한테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요? 이게 거의 이 한 줄의 메시지가 이 책의 메시지예요, 사실. 클라라와 태양을 읽은 뒤에 우리한테 남는 질문도 좀 비슷하거든요. 클라라가 가지고 있는 게 마음이 아니고 클라라가 하는 행동이 사랑이 아니면 대체 마음과 사랑은 뭐란 말인가? 네네. 결국 이게 클라라와 태양이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이 두 작품이 저는 인문작에 좀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이 두 작품을 추천하겠습니다. 좋다. 네, 저는 인문작으로 남아있는 나날을 추천을 한 이유가 있어요. 네, 그냥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유명해서. 저는 이래요. 그 작가에 대해서 빨리 아는 방법이 뭐냐면 불어해도 좋으니까 대표작을 읽어라. 근데 사실 전 클라라와 태양은 대표작이 되어가고 있지 딱
대표작 하면 사실은 남아있는 나날하고 나를 보낸 저가 떠오를 것 같아서 맞아. 이 두 작품을 얘기를 하긴 해요. 하지만 똑같은 이유로 순서를 굳이 정하거나 아니면 나는 그렇게까지 참을성이 있는 독자가 아니라면 저는 나를 보내지 마를 더 1순위로 추천을 하겠지만 난 좀 진득하게 읽을 자신이 있다. 그리고 영국 한 20세기 문학도 좀 읽었다. 그러면 남아있는 나날을 조금 저는 앞서서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하지만 뭐 나는 한 작품만 읽을 거다 그러면 약간 고민 들어요. 한 작품만.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그냥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자기는 딱 하나만 읽고 싶대. 그러니까 그분 시간이 좀- 없대 자기는. 근데 그 작가 하나는 읽어보고 싶대. 와. 그때 되게 난감해요. 그럼 책 하나 내고 싶다. 그 한 권에 다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 나 그 한 권 추천해 달라고 했어요. 음. 그 독자의 선의에 정보를 아무것도 안 드릴게요. 딱 한 권 읽고 싶대. 가져오식으로. 뭐 추천하세요 그럼? 그럼 저는 클라라 같아요. 아 클라라도 돼야. 네. 오케이. 왜냐면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나한테 자기 너무 시간 없고 책 읽을 시간 많이 없고 근데 가지고 이식으로 되게 유명하니까 딱 한 권만 읽어보고 싶어 네네. 라고 하면 저는 그냥 최신작 중에서 추천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최신작이 아니라 장편이니까. 와 근데 저 하나만 더 얘기하면 클라라 태양 제목 갖고도 저 친구 중에 종교 공부하는 친구 있어가지고 같이 얘기하다 깨달은 게 있어 우리끼리. 야 근데 둘 다 책을 읽은 상태에서 제목에 뭐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태양이 나오니 작품에? 아니 안 나와. 나오긴 하는데 태양이 말을 하질 않지 당연히. 그러면 여기서 클라라와 더 인연이 있고 관계가 있는 거는 사실 인간들이잖아요. 그 인간 가족. 왜 제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원제 보내. 근데 원제도 클라라 앤더슨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합의를 한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시사적, 그러니까 인간적 관점, 클라라 관점으로 보면은 이건 클라라가 겪은 일이고 좀 더 인간적으로 보자면 클라라의 매니저와 클라라의 주인이 된 사람들. 그렇지만 뭐 후반부에 가면 주인이 아니게 되니까 그 여정을 어떻게 보면 담은 건데 더 거시적으로 보면 클라라는 태양과 이 여정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태양이 완전히 대상까지는 아니야. 또는 화자는 당연히 아닌데 이 클라라의 모든 여정에서 깨달은 건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깨닫고 무슨 여정이었냐 했을 때 뭐 인간을 짝사랑하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간 거라고 말하면 슬플 수가 있는데 이게 태양을 진짜 클라라의 기도의 내용처럼 자신의 영양분이 되고 자신의 기원이 되고 자신의 모든 것이 되는 존재이고 그리고 자신이 인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 태양을 위해서 기도한 건 이건 되게 종교적 여정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닿을 수 없는 신과 그리고 더 닿을 수 없게 만들어진 AF가 그러니까 기술적 존재가 신께 닿아가는 여정으로도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저희끼리 과대 해석한 적도 있습니다. 왜? 보통 이러면 제목에 등장인물이 나오던가 인간이 나와야 되는데 왜 태양이냐. 그래서 갑자기 말을 좀 그러니까 뽕에 차서 읽을 수 있어요. 뽕에 차서 클라라와 태양은 여러 각도로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앞서서 얘기한 우정 베이스로도 볼 수 있고 약간 자본주의 비평하듯이 결국엔 클라라는 자아도 있고 인식도 있는데 제품이 되는데 우린 다른가? 이거 충분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종교적으로도 얘기하면 또 한참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갑자기 저도 한 권 추천하라 그러면 아까까지 남아있는 난을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한 권이면 저도 클라라와 태양 쪽으로 좀 갑니다. 네네.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조 이시구로가 쓴 작품 중에서 균형감 있게 아름답기도 해가지고 저도 한 권 꼽으라 그러면 클라라와 태양이지만 입문작으로 추천하는 두 권은 남아있는 나나라고 나를 보내지 마로 한번 삼아 보겠습니다. 클라라와 태양이 이제 영국에서도 2021년에 발행이 됐나 보네요. 그러면 진짜 이거는 노벨상 받고 쓴 건가? 진짜로. 그래서 약간 그 생각했거든요. 노벨상 받고 그 다음 작품? 뭐 기대만큼은 아니겠지라고 했는데 그쵸. 너무 좋은 거예요. 와, 근데 진짜. 긴장되는 게 한강 작가님 신작 올해 발표예요. 근데 원래 저는 봄이라 들었는데 네. 밀년. 그래요? 근데 저는 그냥 하반기로 듣긴 했는데 그게 또 기대가 되네요. 어떨지. 그러니까 좋겠지. 근데 뭐 장편으로는 아니어서 좀 장편은 아니지 않나 모르겠네. 몰라요. 좀 아예 정보가 없고 저도 그냥 정확한 어쨌든 소설이 나온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진짜 쉽지 않은 선택을 한 거긴 하네요. 거의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노벨문학상 수상 후 첫 어떻게 보면 작품이 장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간 내내 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저희 이제 조금 시간상 정리를 조금 해야 할 텐데 좀 아쉽죠. 그래서
이 책은 꼭 언급하고 싶다가 사실 주로시님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말을 덧붙이고 싶어서 그 작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건 약간 몇 분 남았어요? 저희 공식적으로 6분 남았는데 오호. 그러면 그 얘기를 먼저 할게요. 인문작 나를 보내지 마랑 클라라 탱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뒤에 가즈오 이시구로가 쓴 소설이 이제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제 그거를 먼저 그럼 붙일게요. 네네. 인문작은 나를 보내지 마와 클라라와 태양 추천하고 싶고, 가즈오 이시구로가 쓴 소설이 진짜 좀 위대한 면이 있다고 느끼는데, 이 위대한 소설은 작가가 쓰지 않는 부분을 독자가 읽어내게 하고, 그 독자로 하여금 또 거기서 어떤 깊은 감정을 느끼게 하고, 가즈오 이시구로의 경우는 저는 상실감이었어요. 작가가 쓰지 않는 문장, 뭐 쓰지 않는 상념, 쓰지 않는 이미지에 포획된 독자는 뭐 항의할 것도 없고 약간 뭐 책을 덮어도 약간 이 소용이 없거든요. 이렇게 활자는 책을 덮으면 없어지지만 쓰지 않는 장면에 포획된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삶이나 어떤 언어를 통해서 이거를 풀어내기 전까지는, 해소하기 전까지는 그 속에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가즈오 이시구로의 작품은 내가 10분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허우적대게 하는 힘이 있는 그런 작가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조금이라도 살아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가즈오 이시구로를 추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설이 줄 수 있는 가장 어떤 위대한 한순간을 가즈오 이시구로의 작품은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 찬사다. 그쵸? 진짜. 띠지에 좀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띠지 커스터마이즈드 문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을 내가 쓰든 원하는 띠지.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흉세. 근데 그거 재밌겠다. 네. 아니면 그 재질로 하면 안 되나? 특정 펜을 네, 주든 네, 네임펜으로 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거야 그 빈칸을. 그래가지고 딱 갑자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언급하고 싶었던, 사실 이것 때문에 전작주의를 가족의식으로 했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숨겨진 보물을 얘기해 보죠. 이게 저한테는 숨겨진 보물인데, 사실 가즈오 이시구로의 작품 중에 가장 평가가 박한 두 작품이거든요. 네. 파묻힌 거인과 위로받지 못한 네네.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저도 이 두 작품이 다른 대표작보다 더 뛰어나다고 뭐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뭐 저의 근원적인 불안에 이 두 작품이 깊게 좀 닿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옹호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파묻힌 거인은 기억의 문제를 가장 좀 극단으로, 그 가장 크게 이제 국가적으로 다룬 작품이거든요. 브리튼족이랑 섹슨족의 전쟁이 끝난 이후가 배경인데, 기억상실증, 단체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안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오고, 용을 죽이면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돼요. 근데 실마리를 찾아갈수록, 그러니까 기억을 되찾아갈수록 이 두 브리튼족이나 이 뭐 섹슨족 사람들이 다시 증오가 좀 피어오르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좀 생기고, 이는 한 개인의 역사에서도 내가 어떤 기억을 되찾게 되면 오히려 내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 같은 걸로 좀 전이 되거든요. 이 불안을 좀 끝까지 밀고 나가는 딱 이 지점, 이 불안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 이 지점이 제가 딱 좋은 건데, 제가 몇 번 얘기했듯이 내가 파멸할 거를 알아. 하지만 나는 끝까지 갈 거야. 이런 되게 그리스 비극의 영웅 같은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점. 네. 왜냐면 나는 그런 걸 못하니까. 그렇죠. 딱 읽어도 이게 뭐지 하는데 중세 판타지물이에요. 아주 쉽게 요약하면. 맞아요. 근데 주제가 되게 다르죠. 보통은 이제 영웅이 되고 끝나거나 용을 잡고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들을 찾아? 근데 기억과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뭔가 비밀, 거대한 마법 같은 비밀이 있죠. 그래서 그걸 파헤치는 내용이라 딱 톤을 기억하실 때는 중세 판타지로 생각을 하시면 좀 입문하긴 좋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있을까봐 끝까지 읽으면 거인은 안 나옵니다. 이게 저는 언제 나오나 우리 거인. 저는 또 거인 또 참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거인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거인이 뭘 상징하냐는 다 읽고 나면 깨닫긴 하죠. 결국 이거죠. 뭐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과거가 아예 없어진다면, 그러니까 과거에서 박탈된다면 나는 미래도 없는 사람이야라는 뭐 그런 내용을 국가적으로도 이제 담고 있는. 그래서 가즈오 이시구로가 늘 모든 작품에서 이야기하는 게 기억인데, 그 기억이라는 테마에서 가장 좀 극단까지 간 것이 아닌가. 맞아요. 어쨌든 그런 작품이고,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는 진짜 줄거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처음엔 다 읽고 이게 내가 무슨 책을 읽었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한 번 더 읽었던 책인데, 이거는 악몽이에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악몽. 그 악몽 같은 작품이 아니라 그냥 실제 악몽을 쓴 것 같아요. 이 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약간 좀 비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비유하자면 기다리고 있는 버스가 절대 오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다른 사람들한테 길을 물으면서 어떤 목적지로 막 가요. 가고 있다고 믿어요. 근데 절대 도착하지 못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나한테 길을 알려주던 사람들이 그냥 잠깐 여기 다른 집에 들렀다가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집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왜 이제 왔냐 그래요. 근데 나는 그들이 누군지 몰라. 근데 그들은 나를 알아. 그리고 또 다른 건물에 들어가면 또 아무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상한 막 악몽들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그런데 식으로 800페이지가 넘어. 참 미쳐. 1, 2권으로 나눠져 있고. 미쳐요. 네. 그 사람이 계속 길을 잃어요, 주인공이. 그 길을 잃으면서 만나는 건 뭐 자기의 과거 갑자기 만나고 후회하고 있는 순간 그리고 미래도 만나요.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미래. 이렇게 처음 읽으면 너무 당황스러운 게 서사가 이제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악몽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너무 슬퍼지는. 그래서 딱 한 문장이 나오거든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건 위안뿐이다.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이런 문장 앞에서 진짜 약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의 악몽이 얼마나 피곤했을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래서 어쩌면 이제 약간 삶이라는 게 내가 잊어버린 사람, 잊어버린 감정, 내가 뱉었지만 잊어버린 말 혹은 시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의 총합일지도 모르겠다. 기억은 이제 내가 잊었다고 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는 막 진짜 폭우가 내리듯이 막 쏟아지는 거구나. 그런 상황을 내 인생엔 없었으면 좋겠다. 잠깐 되게 잘 듣고 있었거든요. 엄청난 거지. 그래, 그게 소설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지 했는데 이제 내 삶에는 이게 왜냐면 저는 또 제가 바라는 미래에 저의 모습이 있고 그 모습이 없으면 저는 약간 살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아까도처럼 나는 가주의식으로 읽은 사람이야라는 게 내가 바라는 미래면 그 미래가 없으면 나는 이제 내가 가주의식으로 읽든 읽지 않든 그 미래에 내가 바라는 이미지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동시에 과거의 어떤 순간들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순간들에 완전히 속박돼서 그거를 조금씩 다르게 기억하고 다르게 기록하고 이러면서 제가 살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약간 제 삶이 악몽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이 나의 삶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뒤죽박죽이니까. 미래에 원하는 나의 이미지도 있어야 되고 속박된 과거를 여러 각도에서도 막 써봐야 되고 해소해야 되고 그 예전에 1년 정도 꿈을 기록했던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진짜 꿈. 네, 실제 꿈. 그래서 레터를 그거 발송했었는데 네네. 거기 나오는 제 꿈의 패턴이 너무 이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의 주인공이랑 비슷해요. 저는 그 안에서 자꾸 길을 잃고 쫓기는데 내가 왜 도망가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 꿈에서 깨고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하늘을 날다가 갑자기 그 순간 나는 법을 잃어버려서 공중에서 나는 법을 잃어버려서 추락하고 추락했는데 죽지 않아. 근데 거기 마을 사람들이 왜 이제 왔냐고 막 그래 나한테. 이게 저의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나의 악몽과 너무 겹쳐지면서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로구나. 그래서 나도 나는 좀 위안을 좀 구하면서 살아야겠다. 네. 되게 동일시가 됐네요. 읽으면서. 완전 동일시가 그러니까. 됐어요. 저는. 신기하다. 왜냐면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 진짜 읽으면 깝깝하거든요. 미치죠, 진짜. 이건까지도 헷갈리는 거예요. 음. 왜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인공이 라이던가라는 사람인데 피아니스트인가 그래서 그 악몽 중에 되게 그냥 악몽 같은 현상만 계속 일어났으면 저도 바로 의심을 할 텐데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도 나와. 막 공연이 취소된다든지 막 누가 다쳐서 공연을 망한다든지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현실과 맞닿아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대체 뭐지? 시간대가 흔들린 건가? 막 이런 여러 혼란 가운데 읽어서 맞아. 그 뭐 강연하러 가야 되는데 네네. 그 강연장을 못 찾고 막 맞아. 그러잖아요. 되게 그래서 악몽이라고 하니까 지금 깨달았어요. 이 소설의 내용이 이거였구나. 전 당시에는 진짜 끝까지 헷갈려서 그 민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책 요약과 이런 걸 봤는데도 이런 건가? 나는 잘 모르겠다 했는데 악몽하니까 뭔가 유레카 느낌이 있어서 네, 혹시 이 책을 입문작으로 추천은 전혀 안 하지만 저는 가족의식으로를 좋아한다는 사람한테도 이 책은 추천하지 않을 것 나 왜 같아요. 읽었지? 근데 근데 되게 문체가 이런 말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윤포세의 샤이닝이 있거든요. 읽어보셨나요? 아니 근데 저 안 읽어봤는데 윤포세가 이런 문체라고 저한테 얘기해준 사람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안 읽었어요. 샤이닝이 극이에요. 샤이닝은 요약하면 진짜 소리치는 게 책 하나예요. 그 숲에서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문장도 제가 알기로는 막 마침표도 생략돼 있고
막 쉼표로 돼 있고 막 이 그 문장 자체도 그러니까 길을 잃고 하는데 그게 약간 떠올랐어요. 물론 샤이닝 진짜 얇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 129원 800페이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연포스의 샤이닝도 훨씬 얇아요. 한 제가 200쪽 내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악몽 같은 소설 악몽 같은 스토리를 짠 소설은 이렇구나를 맛볼 수 있다. 한번. 그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펴서 아무렇게나 한 2단락 정도만 읽어도 그게 뭐 숨겨진 보물인데 하나는 이거 드러나면 안 되는 보물이다. 그러니까 약간 판도라의 상자인 거죠. 열면 안 되는 보물. 저도 근데 만약에 이런 내용인 줄 알았으면 안 읽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연포세를 안 읽고 있어요 지금. 못 읽을 것 같아서 내가. 샤이닝은 절대 시작하시면 안 돼. 샤이닝. 아니요. 샤이닝은 더 극으로 가서 하시고 싶은 걸 다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거죠. 내가 이제 대가에 올랐다라고 했을 때, 네, 그치. 이제 예산을 다 따온 거죠. 제가 알기로는 노벨문학상 이후 작품일 거예요, 샤이닝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가조의식으로 이거 비교해도 웃기다. 가조의식으로의 노벨문학상 직후 작품인 클라라와 태양과 윤포스의 샤이닝은 진짜 달라요. 얼마나 대단해요 가조의 식으로. 아직,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위대한 작품을 또 아직 썼고. 갈 날이 더 많은가 봐요. 자기가 생각하는 문학적 업적으로 세우고 만들고 싶은 게 더 많은가 봐요. 그래도 나이가 꽤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꽤 이제 있죠. 70이 넘으셨더라고요. 저는 계속 약간 젊은 작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네. 이게 약간 믿음사에서 출간한 게 이제 오늘의 젊은 시리즈로 모던 클래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자꾸 약간 젊은 작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최근에 남아있는 나날이 세문전에 포함됐어요. 역시. 그 말은 나이가 좀 있다. 젊은 작가는 거의 못 들어가는 거라. 네, 하여튼 뭔가 파무친 거인이 근데 제 취향에도 가깝긴 했거든요. 저도 중세 판타지 좋아하고 제 기억으로는 아더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약간 맞아요. 시대가 그 후라. 시대가 아더왕이 딱 나오는 시대예요. 네네네. 그래서 재밌게 파무친 거인은 그래서 의외의 작품이긴 해요. 가조의식으로 남아있는 나날을 쓴 사람이 쓴 중세 판타지 하면서 시작하셔도 되지만 거인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용은 나옵니다, 여러분. 용은 나와요. 네, 재밌게 저는 생각보다 되게 재밌게 읽었고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 추천은 아니지만 한번 악랄한 난이도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에게는 또 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전작까지는 아니지만 대표작들 위주로는 거의 언급을 한번 한 것 같고 저는 한 작품만 살짝 언급하면은 나의 20세기 저녁과 작은 전환점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작품이라기보다는 노벨문학상 수상 연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조의식으로가 연설을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이때 뭘 얘기를 하냐면 자신에게 영향을 준 어린 시절의 기억과 좋아하는 작가들 작품 얘기도 되게 편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노벨문학상 수상 연설이라고 해서 막 갑자기 문학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투보다는 그냥 갑자기 썰 풀어주듯이 내가 어렸을 때는 어땠고요. 이 작품 읽었고요를 되게 재밌게 얘기해 주세요. 강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품도 노벨문학상을 받았고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셨었구나. 전 세계 앞에서 맥락에서 볼 수 있고 쏜살문구로 나왔기 때문에 책도 작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한번 이거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나를 보내지 마 정도 읽으면 딱 적당히 가조의식으로 알 수 있고 최신작인 클라라와 태양 그리고 남아있는 나날 읽으시면은 가조의식으로 핵심을 또 알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언급한 파무친 거기까지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가조의식으로 독자 중에서는 상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이거나 우리가 고아였을 때까지 읽으시면 진짜 거의 다 읽으신 그쵸. 독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상위 이제 1%처럼 보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때가 좀 있거든요. 네네. 약간 이번에 가조의식으로 하자고 한 것도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재경님보다? 그러니까 제이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마음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이제 녹턴이라고 네네. 단편집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 단편집도 제가 단편집 중에서도 그 녹턴 그 단편이 진짜 좋아요. 약간 일모를 묘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진짜 환상적인 묘사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 단편집도 이제 있다. 네. 그리고 구입하실 때 잘 찾으셔야 될 게 민음사에서 모던 클래식으로 나왔었다가 세문전에 들어간 경우도 있고 아니면 따로 그냥 가조의식으로 버전으로 그 시리즈처럼 양장이 예쁘게 또 한번 나왔었거든요. 저는 양장으로 사시길 권하긴 합니다. 이게 훨씬 예쁘긴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제목의 다른 판형의 책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다 민음사에서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번역도 제가 보기엔 거의 비슷하니까 한번 거기서 편하게 책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소감 및 마지막으로 그래도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하셔도 되고 홍보하고 싶은 거 얘기하셔도 됩니다. 아까 살짝 언급은 됐지만 어쨌든 저도 그 가조의식으로를 꽤 많이 좋아하는 작가고 제 독서 이력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가 뭐 5명 뽑아도 들어갈 수 있는 작가인데 이 가즈오 이시구로에 대해서 뭔가 좀 오랫동안 이야기해본 거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일이었고 또 다음에 혹시 뭐 다른 작가나 어떤 다른 책 이야기 할 일이 있으면 또 불러주시면 즐겁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살짝 언급했듯이 나스메 소세키인데 저희 둘 다 나는 고양이로서이다를 안 읽어서 그게 두껍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읽고 만나야 되나 싶지만 하여튼 이렇게 전작주의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저도 재밌었던 것 같고요. 물론 저희가 얘기하는 게 모든 스토리를 다 요약을 했거나 주제를 다 설명하진 않았어요. 저희 취향이니까. 하지만 이 정도 듣고 가족의 식으로 입문하셔도 편할 거긴 합니다. 대충 일본 작가여서 이런 오해는 안 하실 거고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구나. 근데 저희가 말한 키워드 중에 상실, 비인간 이런 주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톤만 아시고 저희가 앞서서 소개한 여러 입문작들 또는 대표작 얘기한 걸 읽으면 좀 수월할 것 같아서 네,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전작주의 코너를 한번 조금씩 저희가 애정하는 작가로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로시님 나오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작가로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탐하다 여기는 탐독주의입니다. 앞으로 책 수다, 책 관련 이야기를 잘 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대외비지만 네. 가즈오 이시구로 읽고 나서 네. 벌써 웃겨. 뭐 아니 그가지고 하루키는 절대 못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키는 아예 다루는 주제 자체가 이거는 노벨상감이 아니다. 그러긴 해. 그 가즈오이식으로 읽고 나서 진짜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네. 하루키는 절대 안 된다. 주제에서 떨어져. 응. 네, 다른 거에서 어떻게 되더라도 하루키가 노벨상 노리고 기사단장 쓴 거 같거든요. 망했지. 안 됐지. 노벨상 노리고 약간 그 한 번 역사를 더 쓴 게 그거였죠.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도 나름 최대한 써봤는데 그 역사를 건드렸지만 안 돼. 하루키는 가즈오이식으로 읽고 100% 확신했어. 이러다 받으면 어떡하지? 받으면 정정방송하자. 죄송합니다 하루키 해가지고 하루키 다 읽고 다 소개하기. 그렇죠. 혼자. 나 근데 다 읽긴 했어요. 하루키. 저도 근데 다 읽었어요. 몇몇 뭐 에세이만 몇몇 빼고 진짜 거의 다 읽었는데. 근데 전 다 아니다. 저 에세이를 많이 못 읽었어요. 저 에세이 안 좋아해요 하루키. 이런 독자가 있더라고요. 저는 하루키 에세이가 훨씬 좋아요, 진짜. 저는 근데 저는 의외로 대표작보다는 막 태엽 감는새 1Q84 정도가 좋아요. 저는 그쪽 세계가 다자키 수루 무슨 술래 모시기 맞아. 그 작품도 사람들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재밌다. 그럼 이것도 넣어주세요. 하루키는 절대 안 된다. 이것도. 네, 이거 어떻게 삐 처리돼서 뒤에 들어갈 수도 있어. 알았어.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네.